이집트를 잠깐 좀 하고 로마로 좀 넘어가요. 이집트 신이 뭐 이렇게 있고요. 아툼라라고 이게 뭐 태양신입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 게브랑 누트 여신에서 넵티스, 오시리스 그리고 이시스 세트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이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그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이런 신들이 그냥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명목상 최고의 신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주신으로 하는 거는 이집트나 그리스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나 오시리스나 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주신이 바로 오시리스고요.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이제 여기 다 남매입니다. 이 네 명이 남매인데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세트랑 그 넵티스랑 또 결혼을 해요. 근데 넵티스랑 오시리스 사이에서도 또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야누비스라고 일단 좀 있다가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는 호루스. 호루스는 이게 관이 어떤 관이라고 그랬죠? 이게 합쳐진 관인데 상이집트랑 하이집트랑 합쳐진 관을 호루스는 늘 쓰고 다녀요. 이 상이집트관, 하이집트관. 요 하얀 게 상이집트, 요 하얀 게 하이집트, 빨간 게 상이집트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통일한국 됐을 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트가 원래 이게 중요한 신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중요한 신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라고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 그쪽에서 온 족속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그때 성경에 나오는 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 그쪽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폭풍신, 바알이라는 폭풍신이 있거든요. 비가 내리는 신. 왜냐하면 그쪽은 비가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비가 내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이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신이 가장 최고의 신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바알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바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바알신. 그래서 이 바알신이 세트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신이 돼버려요. 람세스 2세기는 영국 박물관, 옛날엔 대영 박물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영 박물관이 이 제국주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영국 박물관이나 브리티시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바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대일본 제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대영 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영국이 다 망했습니다, 사실. 석유가 안 났으면 지금 거의 비슷해요, 한국이랑 수준이. 그리고 80년대 초반에는 IMF 구제금융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리 엘리엇이라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죠. 거기서 이제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빌리 엘리엇 그 아버지가 탄광에서 해고당하는, 그래서 막 탄광 사람들이랑 데모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구제금융 때 도와준 나라가 어딜까요? 영국을.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 일본이 1980년대 초반에 최고 잘 나갔잖아요. 85년도 플라자 합의 전까지는 가장 잘 나갔던 나라고. 그래서 영국 가면 일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람세스 2세 아고신벨 신전에 있는 그 람세스 2세상. 이게 사자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네. 사자에서 이게 바로 야누비스, 오시리스와 그 넵티스에서 사이에 나온 그 이 자칼, 늑대 얼굴을 한 이게 이 애입니다. 얘가 뭐를 하냐면 요게
심장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심장 그리기에 정의의 깃털 해가지고 뭐 타조털이라는데 이거 무게를 재는 거죠.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게 심장이 무거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죽는 거예요. 여기 얘한테 잡혀먹는 게 암무트라는 얘한테 잡혀먹는 걸로 구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심판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자에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얘네들을 다 거친 다음에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심장을 또 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시리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시리스까지.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신들을 다 거쳐서 검증을 다 받아야 돼요. 얘가 이쪽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식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심장이 무겁고 이게 가볍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착한 일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뭐죠? 착한 일이? 남을 이롭게 하는 예, 남을 이롭게.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롭게 하는 게 뭐죠? 남을? 어떻게 하는 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막 잘해주기만 하고 뭐 막 자식들한테 막 다 퍼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버림받고. 착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종교적으로 천국 간다.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인간의 그냥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다 인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 있죠. 그게 그 헬라어로 그 코인의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해요. 정의, 정의. 그거를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그 헤브라이즘 관점이랑 그 헬레니즘 관점이랑 달라요. 헬레니즘 관점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근데 그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한 일이라는 거 정의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인 특히 한국처럼 한국이나 중국처럼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발전한 나라들은 서구를 따라가기 바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은 개념 정리부터 합니다. 모든 게. 우리는 막 구구단을 막 외워요. 구구단을 외우는데 여러분 제가 런던 그 영국의 TV 프로그램 수학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곱하기를 안 해요. 뭐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하죠. 근데 2 곱하기 뭐 8은 16 이렇게 우리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공식을 도출해서 답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푸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걔네들은 2 곱하기 8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요. 2 곱하기 8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하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를 8번을 더하는 게 곱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설명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은 무엇이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철학, 수학, 과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어떤 개념을 도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도나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예요. 넌 이거 계산해.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과 시스템을 만들게. 근데 시스템을 만드는 게 90이라고 하면 외주 받아서 하는 건 10%예요. 이거를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서 10을 가져가고 외국은 이미 생각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90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느냐? 생각에서 우리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 우리도 뭐 이런 게 과연 황당한 그림이죠. 황당한데 구원이라는 개념, 이 종교적인 구원이라는 개념, 정의의 개념,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책인데 공리주의라는 게 뭐죠? 다수의 선, 다수의 행복이 최고인 거예요. 민주주의도 비슷하죠. 민주주의.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죽는 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100명이 죽는 게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판단하는 것은 한 명이 죽는 게 더 선인 거잖아요. 100명 죽이는 것보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사실 너무너무 좀 부족하다. 여기서도 이 세이렌 이 신이 스타벅스입니다. 사실 스타벅스 마크예요. 이게 세이렌이 얘가 이렇게 세이렌이 과연 뭔가 꽁꽁 묶어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용기와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트로이 목마도 딱 해놔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이런 인물인데 또 고향 가면서 10년 동안 또 할 일은 다 해. 여자들은 다 만나 이렇게. 여자들을 다 만나 이렇게 칼립소라고 하나요? 칼립소. 오디세우스 앤 칼립소. 칼립소랑 5년을 같이 살아요. 5년을 같이 살고 이렇게 또 하는데 뭐 용기 있어, 지혜 있어, 연애도 잘해. 뭐 이렇게 하고 결국은 고향으로 갑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가서 사실 이게 부인인데 부인이 되게 예뻤다고 그래요. 예뻤는데 부인한테 청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네 남편은 죽었다.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안 오지. 전쟁 끝나도. 그래서 청혼을 그렇게 많이 하고 협박도 하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와서 이 구원자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에요. 누구랑 죽이느냐? 아들이랑 같이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오디세우스가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또.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냐면 바로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서 난 아들. 키르케가 아까 칼립소가 있었죠? 칼립소는 5년을 살았는데 이 키르케랑은 1년을 살았다고 신화에 나와요. 근데 1년 살다가 또 어떻게 또 아들을 가졌어. 할 거는 다 해. 텔레고노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인 거예요. 또.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 텔레고노스는 페넬로프가 바로 오디세우스의 부인입니다. 부인이랑 또 결혼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랑 결혼을 하는 거고 원래 이 페넬로프의 아들 텔레마코스 오디세우스 아들 텔레마코스는 키르케 텔레고노스 엄마랑 또 결혼을 하는. 이게 다 그래요. 이 신화는 다 그런데 길가메시나 오디세우스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 불로초 영생초를 가졌는데도 뱀이 홀라당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 군사 영웅으로 큰 영광을 누리다가 또 종교적인 인물로 바뀌었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찾으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끝은 허무해요. 또 이 오디세우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죽은 거죠. 그 신화에서 우리 많은 신화학자들은 이것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뭐 어떤 교훈들을 얻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결국은 다 인간의 삶은 허무와 죽음으로 간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 언제든 뭐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근데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걸 다 원하죠. 다 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이게 꿈처럼 돼버리잖아요. 꿈. 내가 이 꿈을 꾼 건가? 내가 이게 현실인가? 하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인셉션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 인셉션 장면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꿈을 여기다가 주입하는,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였던 기억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앞으로 빅데이터 이런 시대에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빅데이터의 재산이 되는 게 우리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경험이 또 재산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것들이 공유가 되고 이게 막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제로 어디 뭐 여행 가거나
어떤 뭐 좋은 행복한 삶을 살거나 건강할 필요가 없이 기억만 있으면 돼. 기억으로 그거를 기억하면 아 나는 정말 재벌처럼 살다 간 사람이 하고 죽는 거예요. 맨날 노동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인간이란 과연 그럼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헤브라이즘 관점에서는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헬레니즘 관점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선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부터 시작하는 이 관점이 달라요. 예, 관점이. 근데 이 신화에서도 똑같은 이러한 죄와 그리고 죽음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신화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헤브라이즘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훈과 지혜와 거기에 뭐 몰두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죽음과 허무에 대한 것도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로마로 가면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로마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원하고 그리고 살고 싶고 그리고 그 속에 속하고 싶은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 가면은 너 그 나라 법에 따라 이 얘기보다도 로마를 다 원했던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제 많은 그 야만족들, 야만족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땐 야만족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오랑캐. 오랑캐 이자를 쓰죠. 중국이 우리를 할 때는 동이라고 했잖아요. 동이. 동쪽의 오랑캐. 근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다 오랑캐들이에요. 중국은 다 이민족이 지배했던 역사인데 자기들 관점인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입장 봐도 그렇지만 다른 민족이 봤을 때도 나는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로마의 제도, 법, 문화, 현재까지 이 그리스 로마 건축 이 신화들이 지금까지 서구 사회는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영화들 보면은 다 캐릭터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캐릭터예요. 아직까지 그 헐리우드에 써먹고 있죠. 게임 캐릭터나. 그리고 제도, 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12표법이라고 있거든요. 최초의 성문법. 그것으로부터 많이 파생된 법.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로마 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 대전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모든 법들이 사실 지금 법들의 뿌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법이 되게 뭐 발달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로마 법이나 고대 법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건축들이 미국 가면은 다 그리스 로마 건축인 거 아시죠? 국회의사당, 백악관, 모든 건물들이 다 그리스 로마 방식을 했고요. 그리고 옷 복장, 그 나중에 그 화면에서 나올 텐데요. 미국 상원의원을 세니터라고 합니다. 세니터라고 하는데 세니터는 로마의 원로원 세나투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 국회의사당 가면은 원로원이 이렇게 토가라는 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옆으로 흰 옷 입고 영화에 보시면 이렇게 둘른 옷이 있어요. 뭐 어깨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그 흰 옷이 있는데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은 그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어떤 전통성을 우리가 모방을 하겠다 하면서 상원의원 이름도 원로원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장도 그렇게 하고 건물도 로마 그리스 양식으로 그대로 졌죠. 근데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해요.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거는 그 이쪽 인물이 베르길리우스라고 이 사람이 로마 신화를 쓴 겁니다. 로마 신화. 이게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가 초대 황제죠. 황제. 8월 달이 영어로 뭡니까? 네, 어거스트죠. 8월 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7월 달이 영어로 뭐죠? 줄라이죠. 줄라이는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줄라이라고 해요.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라는 이 로마 신화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왕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야 로마 신화 좀 하나 해봐라.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네아스가 저기 뭡니까? 똑같이 오디세우스처럼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 트로이 후예니까 방황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새로운 트로이를 건설하겠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카르타고라는 곳을 또 갑니다. 카르타고 아시죠? 그 포에니 전쟁. 로마 사람들은 카르타고를 포엔이라고 불렀어요. 카르타고가 이 페니키아 식민지인데 포엔이라고 불렀고 그 카르타고에 이 아이네아스가 잠깐 머물러요. 1년간. 비슷하죠. 1년간 머무는 것도 비슷하고. 거기 머무르면 꼭 누구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요. 다이도라는 여자를 만나요. 디도를 만난 다음에 거기서 결혼하고 살면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 이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요. 도망가 버렸어요. 칼립소랑 5년 살았는데 나는 가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너 여기서 나처럼 신처럼 살아. 신처럼 내가 평생 신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살을게. 그런데 아니다. 나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해가지고 또 집도 그립고 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떠나요. 떠나가지고 이 다이도가 분노의 여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카르타고랑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엮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거는 로마에 가면 많이 보는 겁니다. 얘가 로물루스고 이게 레무스인데 쌍둥이 형제예요. 이 쌍둥이 형제가 로마를 건국했다. BC 750년 정도에 건국했다라고 나오는 신화가 있고 버려졌는데 이 늑대 젖 먹고 자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로물루스 레무스는 저기에 그 아이네아스의 17대 손이다 이런 식으로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BC 750년경에 우리가 아는 로마 지역 있죠? 그 근처에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축구팀 AS 로마 이 상징입니다. 축구팀. 여러분들 남편분들이나 또 자제분들, 손자, 손녀분들이 이런 거 축구팀 잘 아실 거예요. AS 로마. AS 로마 하면 프란체스코 토띠라고 2002년도 대전에 와가지고 있는데 졌잖아요 그때. 져가지고 여기 유성 호텔 문을 다 부셨어요. 프란체스코 토띠가 잘생기고 축구도 최고 잘해요. 걔를 못 막았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AS 로마의 상징도 이겁니다. 이게 로마 시내에 가면은 자주 보입니다. 요게 요거를 보면은 이게 로물루스 레무스 로마 신화 상징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로마 지도예요. 로마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언덕입니다. 힐이 나오죠. 힐. 이게 7개의 힐이 나와요. 7개의 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힐은 카피톨리누스랑 팔라티누스. 요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에서 로마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카피톨리누스. 이 캐피털이 여기서 카피톨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강 넘으면은 여기가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좀 이따가 이제 구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좀 넘어가면 세인트 앤젤로 성이라고 그 성 로마의 휴일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카피톨리누스 힐이랑 여기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요 사이에 길이 있는데 여기에 비아 사크레라고 거룩한 길입니다. 비아 사크레.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고난의 길이 있죠. 예수님이 갔던 길. 그것처럼 비아 사크레라고, 사크레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포로 로마노라고 들어보셨나요? 포로 로마노. 여기 팔라티나 여기에 그 언덕에 여기가 콜로세움이 있고요. 콜로세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그리고 티투스 개선문, 지난 시간에 배웠던데. 그러니까 7개 언덕으로 사실 되어 있어요. 로마는. 로마 시내는.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곳에 7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로마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뭐 종교가 없으신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성경은요, 바벨론과 로마를 사실 동일시합니다. 왜냐면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 유대인 성전이 무너뜨립니다. 다 파괴를 해버려요. 근데 로마가 또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죠. AD 70년에. 파괴를 해가지고 그 돌들을 다 어디다 갖다 놨다고 그랬어요? 콜로세움 같은 데다 박아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표현한 게 티투스 개선문이다. 티투스 장군이 그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총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게, 그 표현된 게 티투스 개선문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제가 옛날에 뭐 20여 년 전이나 갔을 때는 이 비아 사크레 이 포로로마노 이쪽은 그냥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돈을 내고 들어가게끔 몇 년 전부터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7산이 그 7 언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그리고 로마 초기에 이 작품인데요. 로마 초기의 작품, 로마 초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이게 그림인데요. 요거를 그린 사람은 자크 루이 다비드.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하고 그 사람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한 화가 됐어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비니 여인의 중재, 사비니 여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시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예요. 이건 남편이에요, 남편. 둘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시대 초기 때 이 로물루스, 이건 로물루스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얘기하자면 이게 너무 길어서 로마의 초기 역사에서 로물루스가, 우리 로마를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는 사비니족을 초대를 했는데 거기서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신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분노를 느껴가지고 이 사비니족, 이게 사비니족 여자거든요. 사비니족 사람들이 로마를 침공한 거예요. 둘이 싸우는데 이제 여기 로마 사람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랑 친정집이랑 자기 집이랑 싸우는 걸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를 하는 그림인데, 이 자크 루이 다비드는 사실 이게 나폴레옹을 그립니다. 로물레스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사실은 바스티유 감옥을 상징합니다. 바스티유 감옥.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파리 사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바스티유 감옥을 왜 여기다 놨어?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 로마식 신전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같잖아요, 여기가. 아테네. 그래놓고 이 나폴레옹을 영웅시합니다. 영웅시.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로물루스를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봐요. 이게 혁명,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혁명의 정신을 그대로 나폴레옹이 이어서
프랑스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구, 그런 것들을 담은 자크 루이 다빗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이게 또 자크 루이 다빗. 루브르 박물관에 이 그림이 요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황제 대관식이죠. 그리고 요거를 자크 루이 다비드가 유명하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알프스를 왜 넘을까요? 왜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나폴레옹. 네, 러시아. 나폴레옹만 하면 이제 러시아인데 나폴레옹은요 다 전투를 했어요. 유럽을 다 석권하고. 왜냐면 프랑스 혁명을 해서 루이 16세가 죽잖아요. 단두대에 처형당하는 콩코르 광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특히 가장 강했던 합스부르크 왕국, 오스트리아 이쪽이 우리도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프랑스를 연합해서 쳐들어갑니다. 러시아건 뭐 그쪽 프로이센도 그렇고 저기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을 이끌어온 게 나폴레옹입니다. 이거는 알프스를 넘는데요. 제노아에 프랑스군이 그 오스트리아군에 갇혔어요. 포위됐어요. 그 제노아를 가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빠른 거는 알프스를 넘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밑에 프로방스 지방으로 이렇게 가지고 엑상 프로방스 해가지고 해변가 쪽으로 가서 제노아로 가면 되거든요. 제노아가 이태리 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빨리 가려고 알프스를 넘는 거예요. 구하러. 그래서 결국 구합니다.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이거든요. 포병. 그거를 이제 자크 루이 다비드가 이거를 하사가 아니라 뭐죠? 예, 헌정을 한 거죠. 이 그림을. 이 자크 루이 다비드와 그 쌍벽을 이룬, 지금은 더 유명했지만 이 외전 들라크루야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것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옆에 그냥 다 있어요. 유명한 그림들이죠. 이 사비니족이 나오죠. 사비니족. 로마랑 사비니족이 이제 화해하고 공동 통치를 해요. 한 명씩 하자 우리. 근데 7대 타르퀴니스 수페르부스 왕이 이제 재정을 파탄나기 시작하고 왕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왕정 반대 공화정 시작. 이게 BC 509년부터 이 원로원 공화정이 시작된 거예요. BC 509년부터. 대단하죠? 그 로마는 그리스 민주주의보다도 더, 그리스 민주주의 그리고 그리스의 민주주의도 있었지만 뭐 솔론이나 페리클레스나 이런 귀족 독재 정치 즉 있었어요. 귀족 독재 정치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장점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로마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황제도 있지만 원로원도 있었거든요. 황제도 원로원을 무시 못하고 원로원도 황제를 무시 못하고, 원로원 의원에서 황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장군에서 황제가 나오기도 했죠. 특히 오현제가 이제 네르바부터 시작돼가지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 끝나는 그 90여 년간, 그때는 다 양자들. 왜냐면 양자가 왕으로 이어졌어요. 자기 친아들 없을 경우도 있지만 자기 친아들보다 더 훌륭한 어떤 장군이나 부하가 있으면 양자를 삼아가지고 다음 황제로 지명을 했거든요. 그런 제도가 로마가 계속해서 그 강한 나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죠. 원로원과 두 명의 콘술이 이게 집정관이라고 실제적인 통치자입니다.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나중에는 이 두 명이 귀족에서만 뽑았는데, 이 나중에는 그 뭐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나 호르텐시우스법, 특히 리키니우스법에서는 그 평민에서 한 명을 분명히 뽑아야 돼요. 무조건 집정관을. 그러니까 통치자를 한 명은 평민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하수도에도 많고 세나투스, 아까 나왔죠? 세니럴.
상원의원 세나투스 포플루스 케 로마누스. 이게 SPQR이라는 구문들이 그 로마에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구에도 있어요. 하수도 그 맨홀 뚜껑 있죠? 거기도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원 의원과 로마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만 로마가 아니라 로마 시민들도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콘술 2명이 평민과 이 귀족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귀족정, 민족 혼합된 공화정, 황제정. 우리가 제정이라고 하죠. 제정. 공화정, 황제정.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의조, 견제, 균형, 안정. 카르타고나 페르시아는요, 다 용병이었어요, 사실. 용병.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와 페르시아와 카르타고가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주요 군사들이 용병이냐 아니면 시민군이냐. 그리스 설명 때도 시민군은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민군은 주로 중장보병, 농민, 주로 농민이라고 그랬죠.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고, 특히 무기도 자기가 막 구입을 했어요. 무기도. 우리 흔히 농담으로 군대 가는 친구한테, 야, 너 총 샀어? 군대 갈 때 너 총 사가지고 가는 거야? 총 주는 거 아니야? 야, 총 사는 거야 그거. 이렇게 농담을 많이들 옛날에 했는데, 얘네들은 무기를 사는 겁니다. 자기가 구비를 했어요. 미군들도 그럽니다. 미군들은 보급품이 있고 자기가 따로 사는 게 따로 있어요. 미군 장비들. 그런 것처럼 이게 카르타고 페르시아는 용병이 무너지면 끝나요. 용병이 무너지면. 용병은 뭐를 줘야 되죠? 머니를 줘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나중에 용병이 재정이 안 좋아지면은 용병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금이나 은으로 주잖아요. 그 금은의 함량들을 자꾸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줬다가 용병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로마 후기 때예요. 로마 후기 때는 로마가 유지를 못하니까 로마 밖에 있는 뭐 반달족, 고트족 이런 사람들을 사와요. 용병으로. 그러면서 다른 족속들과 또 대결을 시켜요. 용병으로. 근데 이게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이게 무게도 적고 색깔도 이상해. 점점 이상해져 막. 예? 뭐를 막 사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힘이 없으니까 로마 통치자나 지휘관을 살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표법이라는 12개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로마가 이제 처음 시작했고요. 이 이방 문화 종교를 포옹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하나의 로마가 약해지다 보니까 강할 때는 이게 포용이 가능해요. 근데 약하면은 약할수록 이제 원로원보다 황제 권한, 이제 나중에는 BC가 아니라 AD 250년부터는 거의 뭐 250년이 아니라 그 코모두스라고 있어요. 거기 코모두스 디오클레티안 황제부터는 거의 이제 군인 황제가 등장합니다. 군인. 그러면서 군인 황제가 강력한 통치권을 얻으려면은 종교를 통일해 버려야 돼요. 황제 숭배로 통일해 버려야 됩니다. 그걸로 좀 바뀌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포용이 사라지죠. 약해질수록. 우리가 돈이 많으면 야 그냥 넘어가. 뭐 차 좀 박아도 그냥 가세요. 돈 나보다 없는 것 같으니까. 한 돈 1조 원 있어 보세요. 예? 뭐 끌고 가다가 뭐 누가 어떤 뭐 폐주 줍는 어르신들이 뭐 차를 긁혔어. 근데 1조 원 있는 걸 꼭 받아야겠어요? 예? 내가 돈을 오히려 드리지?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봐요. 끝까지 막 경찰 연락하고 응? 고소고발하고. 이게 비아 사크라에 있는 원로원 건물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보고 놀랐어요. 이게 복원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도 아주 훌륭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로원 이렇게, 이게 토가라는 의상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화
영화에 보시면 아실 거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 호민관은 또 평민 대표로 뽑힌 거예요. 호민관이 집정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로원에서 집정관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기는 1년이다. 이게 1년으로. 근데 1년으로 되면은 이게 어떤 행정이나 모든 업무가 연속성이 사라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견제와 협의가 워낙 잘 됐습니다. 로마 전성기 때는. 이게 그 포에니 전쟁 때인데요. 포에니 전쟁이 BC 167년에 끝나요. 끝나는데 3차까지인데 167년 때는 여기를 완전히 그냥 함락해버려요. 원래 끝난 거는 BC 202년 이때 자마 전투 때 이미 끝납니다. 이때 한니발이 패배를 합니다. 근데 한니발이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안에 배반을 당하죠, 한니발이. 근데 조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질 걸 알면서도 사실 자마 전투에 임해요.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라는 20살인데 여기 와가지고 한니발이랑 싸우고서 이기거든요. 근데 한니발이나 스키피오나 똑같이 누구를 벤치마킹 했냐면 누구를 했을까요? 전술이나 전략이나 어떤 군대를 통솔하는 시저? 시저는 한참 후에 나와야 되는 인물입니다. 예. 시저는 이제 더 한 150년 후에 나오고요. 알렉산더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칸나이라고 BC 214년 칸나이 전투에서 이 로마군들이 완전히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원로원들 반이 죽어요. 여기서 원로원들도 전투를 참여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로마를 바로 쳐들어갔으면은 여기가 칸나이 전투입니다. 그 로마를 바로 쳐들어갔으면은 이겼어요. 근데 로마를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한니발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족속들, 이때는 통일 이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우리 카르타고 시민이 되자. 로마랑 지중해를 다 여기 우리가 점령하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보다 로마가 어떤 문화적인 능력이나 소통이나 모든 것들이 좀 월등하다는 것을 다른 족속들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더 우대한 거예요. 너 한국 시민권 가질래? 아니면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 시민권 가질래? 그럼 한국 시민권 갖잖아요. 한국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하고도 안 바꿔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 옛날에는 막 미국 시민권 그 한인교회 가면요 맨날 영주권 기도를 해요. 미국이나 영국 가면 한인교회 많잖아요. 교회를 안 통하면 여러분 불교 다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들도요 이민 가면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돼요. 이유는 아시죠? 교회를 가야 일자리도 없고 교제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안 가던 사람 다 가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거기 가면 기도 제목 1순위 영주권을 얻게 해주세요. 자, 시민권 신청했는데 꼭 따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한국 거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아프면 와야 되고. 그리고 뭐 거기 무슨 일 터지면 와야 되고. 미국이 영아 사망률이 세계 거의 1위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최고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민주적이지 않아요. 미국은 무슨 일 터졌다 하면 변호사를 사야 돼요. 돈 없으면 무조건 당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하여튼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근데 이 자마 전투가 BC 202년이잖아요. 이 BC 202년이 동양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 역사라는 게 사실 중국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BC 202년에 우리 한국 없어요. 뭐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삼국시대부터 배우잖아요, 사실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BC 202년에
한 나라가 초나라를 이깁니다. 초한지 아시죠? 초한지. 한 나라는 누구죠? 유방. 초나라는 항우. 장기 있잖아요. 장기. 여러분 장기판 있죠? 그게 초나라와 한나라. 초한. 그거예요. 글자가. 그때 BC 202년에 항우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전에는 진나라였고 진시황제. 진나라가 금방 통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무너지고 한나라가 이제 AD 2세기까지 3세기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전성기와 한나라의 전성기는 정확하게 동일하다. 중국이랑. 그 사이에 이 파르티아라는 이 페르시아 쪽 그쪽에 큰 왕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로마, 가운데 파르티아, 저쪽에는 한나라. 한나라가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게 하거든요. 전에 있었던 한나라, 후한에 있었던 후의 한나라. 중간에 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신나라. 전한이 잠깐 멸망하고 신나라는 신라면이 아니라 신나라라는 게 좀 생기는데 그거 망한 다음에 이제 후한이 생기고 후한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삼국지. 조조, 유비, 뭐 관우, 장비 있죠. 뭐 동탁 다 나오잖아. 그게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한니발이 이제 코끼리 가지고 알프스를 넘는 이거고요. 그 포에니 전쟁이 이긴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공부하면 인간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클라이막스까지 왔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돈이 한 막 1,000억 갑자기 떼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죠. 좋은데 반드시 나쁜 일이 몇 가지 생기죠.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이 소식 듣고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해. 친인척들이 막 갑자기 연락을 해. 연락 안 되던 친인척들이. 라티푼디움이라는 이 속주 식민지에 그 대농장이 생겨버려. 왜냐면 카르타고를 다 먹었잖아요. 이 지중해 쪽은 북아프리카도 그 땅이 좋습니다. 지중해 쪽은. 그쪽을 다 먹으니까 그쪽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크게. 농사를 져가지고 이탈리아로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본토에 있던 농민들 있죠? 이 농민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이니까 이들이 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승자의 저주입니다. 이 중산층이 붕괴되면 군사력이 없어지잖아요. 중산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일본보다 실질적인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프랑스보다 높고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우리나라 6번째 강국이에요. 6번째. 6위입니다. 6위. 세계 6위예요. 우리나라가. 지하자원만 좀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3위 안에 드는 나라예요. 지금 봐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산층이 곧 무너지게 생겼다.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돈은 없는데 대출이 별로 없어요. 독일이 가장 중산층이 많은 나라거든요. 중산층. 독일 가면 다 중산층이에요. 다 고만고만해. 신발도요 한 20년 신어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 독일 네덜란드 사람들 20년씩 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막 가구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사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특히 백인들이나 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사람도 짠데 이 사람들 보면 입이 벌어져요. 아니 새 거를 저렇게 비싼 거를 놓고 가느냐. 그 사람도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인식이. 이 중산층이 붕괴되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국력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중산층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고 경제 기반이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중국은.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급성장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급성장. 중간층이 가장 중요한데 중간층이 없어지면 이게 군사력까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아까 얘기했죠. 리키니우스 엑스티우스법. 이제 귀족 중에서도 이제 평민이 하나가 콘술, 집정관이 돼야 된다. 귀족만 니들이 해먹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게 법이 통과가 돼요.
호르텐시움 수법은 더 강력해집니다. 원로원의 허가 없이도 우리가 마음대로 원로원의 의결을 거부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막 법을 정했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권한이. 그리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강력해졌죠. BC 287년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그리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이긴 한데요. 여러분 한 500명이 막 떠들어. 뭔지를 몰라. 누가 좋은 의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극혐했던 거예요. 다수의 횡포. 그걸로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주의는 절대로 사라져야 된다. 이 라티푼티움의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랬을 때 이 두 형제가 나옵니다. 개혁하기 위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라쿠스 형제. 개혁. 하고 역사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가 누구냐면요. 아까 한니발을 이겼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스키피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이름입니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외손자들입니다. 외손자들. 그러니까 스키피오 장군도 훌륭하고 얘네들도 훌륭해요. 다 암살돼요. 암살됩니다. 왜냐면 얘네들도 훌륭하고 귀족이고 그런데 귀족 편을 든 게 아니라 아까 농사를 짓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평민들 편을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토지 개혁을 하자.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땅을 분배하자.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원로원이? 죽여야겠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형이 죽임 당하고 8년 후에 이 가이우스가 호민관을 둘 다 호민관이에요. 호민관. 평민을 대표하는 귀족인데.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이 이제 죽게 되죠. 가이우스랑 이 그라쿠스 형제가. 이탈리아가 이렇게 정복할 때, 그러니까 이태리가 여러분 아시죠? 부추로 이게 돌 차는 거. 여기가 섬이 이름이 뭐죠? 시칠리아. 예, 시칠리아입니다. 여기가. 마피아의 고향 시칠리아. 시칠리아 때문에 카르타고랑 싸운 거예요. 시칠리아. 원래 시칠리아는 그리스의 영토였습니다. 그리스의 식민지. 근데 이 그리스가 큰 영향력이 없고 이 카르타고와 이탈리아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이제 그리스 영토면서 여기서 무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한판 붙어야 되는데 붙자 해가지고 3차 전쟁까지 하고 여기는 사르디나라는 섬입니다. 사르디나는 이태리 영토예요. 그리고 여기 위는 코르시카라는 섬입니다. 코르시카. 나폴레옹이 코르시카 출신이죠. 나폴레옹이 파리로 와서 군사학교 다닐 때 엄청 코르시카는 원래 언어도 좀 달라요. 네. 언어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서름을 많이 받았죠. 나폴레옹. 시골 촌뜨기라고. 이 사르데나는 이탈리아 통일 때 이때 말고 1870년 통일 때 사르데나 왕인 비토리아 엠마누엘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르데나의 장군이 누구냐면 주세페 가리발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태리가 1870년에 통일을 했습니다. 독일은 1871년도에 통일을 했어요. 독일이랑 이태리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 스페인과 이태리입니다. 독일은 지역 감정은 없어요. 대신 독일도 연방이거든요. 워낙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성격이 다른데 지역 감정은 그렇게 없어. 근데 여기는 지역 감정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나라 영원하면 비교할 것도 안 돼요. 빈부격차도 심하고. 여기서 이제 주세페 가리발디가 나오고 주세페 마치니, 주세페 가리발디, 그리고 비토리오 데시카 2세, 엠마누엘 2세. 이 세 명이 통일의 주역이거든요. 이건 이제 카르타고 때 여기서 나온 코르시카, 사르디나,
시칠리. 여기 메시나라고 있거든. 메사나, 여기 옛날에 메사나라고 메시나. 여기서 이제 기차로도 가고 주로 이제 비행기로 가는데 기차로 갈 때는 기차가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넘어갈 때는 배 안에 레일이 있어요. 기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 카르타고가 지금 튀니지의 수도가 튀니스거든요. 네, 튀니지 여기고 이게 이제 이쪽 그리스랑도 전쟁에서 이쪽을 다 이제 먹는 거죠. 로마가. 그래서 로마의 최대 영토가 이때입니다. 엠페리움 로마누스. 이게 몇 년도일까요? 예, 요게 C는 century 100입니다. X는 10이죠. 요거는 5입니다. 요거는 일식이죠. 그러니까 117년입니다. 그 로마의 건물 같은 데 가보면은 뭐 C, D, M 뭐 막 이렇게 써놨어요. X. C는 100이다. M은 밀레니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밀레니엄 1000입니다. 1000. 그리고 D가 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숫자를 로마 숫자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몇 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17년의 로마 영토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17년의 로마 영토. 여기 터키죠. 여기 다 이스라엘 북아프리카. 이때 117년입니다. 유럽을 완전히 그냥 예. 아프리카 북쪽하고 다 예, 여기가 다. 예. 이때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 오현제가 네르바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5명의 황제가 있거든요. 오현제 때 117년 요때입니다. 요게 이제 요 지중해 쪽 여기를 다 117년도에 했다는 거죠. 로마 지도인데요. 여기 바티칸, 여기 판테온, 트레비. 아까 요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여기가 그 언덕이 있다고 그랬죠. 2개. 여기 언덕이 카피톨리누스 언덕, 팔레티노 언덕. 이 팔레티노 언덕에서 요 비아 사크라를 보는 거예요. 거기 돈을 내야 돼요? 네, 돈을 내야 된대요. 저는 요즘은 안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돈을 내야 된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가깝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여러분들 걸음으로 1시간 정도예요. 걸어서. 여기 다 붙어 있어요. 빨리 그 스페인 계단 아시죠? 네. 네, 여기 스페인 계단에서 로마주의. 예, 젤라또 먹으면서 내려오잖아요. 저기 그 오드리 헵번이 햇반인지 하여튼 이게 로마의 모습입니다. 로마의 모습. 그리고 이쪽 밑으로 가면은 이제 카라칼라 목욕탕이라고 있어요. 목욕탕이 있고 그때 여기 나보나 광장이라고 첫 시간에 소개시켜준 게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가 있고 옛날 대전차 경주장이라고 했던 데가 여기 나보나 광장 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구글 지도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아까 SPQR입니다. 이게 또 있고 이게 있죠. 항상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SPQR. 그러니까 이거를 로마 군인들도 이렇게 여기다 새기고 있어요. 문신으로. 그 영화 그 글래디에이터에 보면 그 글래디에이터에도 여기 이 SPQR 이 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맨홀 뚜껑 있죠? 맨홀 뚜껑에 SPQR이 있다. 이거 맨홀 뚜껑 찾으러 다니다가 또 소매치기 당합니다. 이거. 네? 소매치기 많아요.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외국은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좀도둑이 많아요. 큰 도둑은 없어. 좀도둑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가신다면 옛날에는 로마 35만 원 왕복 항공권이 있었는데 35만 원이 왕복 항공. 중국 남방항공. LA, 로마, 뉴욕 30만 원대입니다. 진짜예요. 2020년까지 있었어요. 코로나 전까지. 30만 원에 갑니다. 왕복. 비행기가 좋아요. 비행기. 새 비행기. 나쁜 비행기 아닙니다. 새 비행기. 왜 이렇게 싸요? 예.
그렇게 특가로 남방항공에서 막 나왔어요. 중국 남방항공. 이상한 항공사가 아니라 대한항공보다 훨씬 큰 항공사예요. 중국이니까. 광저우에 본부가 있어서 광저우가 가장 부자 동네잖아요. 중국에서. 광저우 선전이. 여기 세나투스, 포플루스, 케 로마누스. 이게 SPQR이 로마의 상징이다. 로마는 원로원 귀족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평민, 시민들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상징을 하고 있죠. 이게 세 명, 1차 3주 정치라고 하죠.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시저. 이 세 명.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한참 옛날에 유행이었잖아요. 그때 시오노 나나미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시저입니다. 인물 평가, 남자 평가에 시저를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그래서. 근데 시저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머리카락이 없다. 머리숱이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근데 여기는 머리를 많이 이렇게 해놨네요. 시저를 완벽한 인물로 그려놨습니다. 시저를. 그 폼페이우스는 장군이고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였고. 근데 그때 당시 원로원이 라티푼티움으로 많은 농장이나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민들은 다 거지가 되고. 그래서 크라수스 형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글을 써놔요. 시민들에게 구하는 글에서 이 짐승들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먹을 게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농민들이 집을 잃고 가족들이 떠돌아다닌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 있어요. 허경영이가 지금 생각나는데요. 새들도 집이 있고 짝이 있는데 이 시대 젊은이들 집도 없고 짝도 없고.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시저. 이게 1차 3주 정치 해가지고 누가 승리하죠? 시저가 승리해서 종신 황제. 그때는 황제는 아닙니다. 황제는 아니라 종신 집정관. 내가 종신으로 해야겠다. 그래야지 로마가 다시 산다. 그거를 이제 표방을 하면서 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원로원들, 공화파들한테. 네가 왜 혼자 해? 원로원들이랑 같이 민주주의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집정관이 돼야지. 왜 네가 혼자 하려는 거야? 그래서 브루토스 너마저 해가지고 거의 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토스도 가담을 해서 시저가 이제 죽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난 다음에 여기에 양자가 누구죠? 양자.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시저가 또 잘나니까 또 아들들이 많겠죠. 클레오파트라랑 사이에 또 아들이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그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죠. 클레오파트라 13세입니다. 13살이 아니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여러 좀 있었는데 13번째로 이렇게 했다. 마지막 왕입니다. 헬라 제국의.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여기 해서 아들을 낳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또 나중에 안토니우스라고 있어요. 이게 2차 3주 정치.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랑 악티움 해전에서 해서 안토니우스가 지죠. 근데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 옥타비아누스를 대결을 하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또 안토니우스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다 거쳐갔죠. 이집트. 여기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여러분 그리스는 전신으로 해가지고 이 조각이 정교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런 미를 추구하지 않고 로마 하면 실용이죠, 실용.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인 두상들이 너무 많아요. 제국주의적인. 그 제국주의를 표방했지 어떤 뭐 아름다움, 뭐 고전미, 그리고 황금 분할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승리를 했고
이게 오현제 시대입니다. 오현제. 96년부터 180년까지. 이 네르바 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아까 한 요한계시록이라고 있죠. 그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된 거고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도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18세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드워드 기번 그 영국 사람이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사가 가장 유명해요. 근데 로마의 멸망 이유가 바로 게르만 족속들과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멸망이. 사실 게르만족들이 사실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이었는데 다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기독교 중에서도 파가 많잖아요. 그때도 파가 많았어요. 아리우스파라고 제가 이제 신학 그 파를 신학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그 예수를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아리우스파는 예수 신성을 예수는 인간이다. 그렇게 믿는 건데 그 도미티안 황제 때도 그렇고 네로 때도 그 로마 화재 때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다 죽이고 그런 핍박들이 여기도 오현제도 일어납니다. 오현제 때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철학적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고백론. 예. 영화 글래디에이터 있죠. 글래디에이터에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죽는 걸로 등장을 하죠. 그 아들 호아킨 피닉스가 그 코모두스 역할을 하는데 코모두스가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코모두스 때부터 로마는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년부터 로마는 쇠락의 길을 걷는다. 항상 얘기하지만 클라이막스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이 위로 올라갔던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트라이아누스는 히스패닉 에스파니아 출신입니다. 나중에 아프리카 출신 왕도 나와요. 세베루스 왕이라고. 하드리아누스 때가 아까 117년도 가장 큰 영토 때. 이때 하드리아누스 때는 그 영국 브리타니아 이쪽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기가 이제 철학자다. 내가 플라톤이다. 내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왕인데 기독교인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코모두스 글래디에이터의 호아킨 피닉스라고 아시죠? 영화 조커에서 나무주연상 탄 조아킨 피닉스가 이제 코모두스 역을 했던 거예요. 코모두스 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죽이는 그런 걸로 나오고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죽고 코모두스가 이제 근위 대장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너무 이제 네로 같은 폭군이니까 암살을 당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 옛날에 네로가 죽었을 때 네로 죽은 후에도 오토, 갈바, 비텔리우스 이런 사람들 근위 대장들이 서로 죽이면서 막 황제가 됐어요. 스스로. 뭐 1년 사이에 황제가 막 3명씩 바뀌어요. 그거를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티투스한테 넘겨주고 했듯이 그 황제 암투 다음에 septimus severus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트리폴리라고 아시는 리비아의 수도 가다피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출신이에요. 얘가 193년부터 211년. 아까 그 포로 로마노라고 원로원이 있고 포로 로마노가 비토리아 엠마누엘 2세 그 거기 조국의 재단 건물부터 콜로세움까지 이어지는 그 건물인데 거기에 개선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개선문이 있는데
가장 큰 개선문, 가장 오래된 개선문은 티투스의 개선문이고, 그리고 콜로세움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콘스탄틴 개선문이에요. 콘스탄틴 개선문 300년대니까. 그리고 septimus severus 개선문이 그쪽 조국이잖아요.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도로. 그쪽에 있는 게 이 세베루스 개선문입니다. 이때부터는 황제가 군인 황제로 돼버려요. 왜냐하면 로마가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원로원의 힘이 약해집니다. 대신 군사력을 가진 황제나 아니면 황제 밑에 있는 근위대장 이런 사람들이 황제를 죽이고 지가 황제 되고 그래요. 황제가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남아있는 군사력이 있는 그 밑에 부하 있잖아요. 부하가 지가 황제가 되어버려요. 그런 시대가 바로 요 세베루스 이후의 시대입니다. 특히 군인 황제 시대. 235년부터 284년.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시대. 네. 삼국시대고 중국도 삼국시대입니다. 위초고의 삼국시대. 이때 20명의 황제가 막 서로 막 등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황제다, 내가 황제다. 황제가 전쟁하러 나가면 밑에 부하가 지가 황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싸우고 이긴 놈이 황제가 되고. 이때부터는 고트족, 프랑크족, 뭐 반달족, 알라마니 여러분 그 영어로 저먼이라고 하잖아요. 독일을 절먼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알라만이라고. 독일이 이게 일본 말이거든요. 독일이. 도이칠란트를 일본이 독일이라고 한 거예요. 독일. 중국은 덕국이라고 하면 덕국. 떡국도 아니고 덕국.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덕국. 알라마니. 이게 독일 쪽. 이게 다 같은 프랑크에서 프랑스가 나온 거죠. 나중에 이제 프랑크가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 나눠요.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중프랑크는 스위스, 이태리 북부가 되고, 그리고 동프랑크는 독일이 되는 겁니다. 프랑크 왕국이. 고트족, 그리고 반달족이라고 들어보죠. 반달. 영어로 영어 밴들리즘이라는 밴들. 이 밴들리즘이 다 때려부시는 게 밴들이에요. 영어가 밴들리즘 다 때려부시는 게 반달. 왜냐하면 반달이 로마 쳐들어가 다 때려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속마다 다 한 번씩 다 때려부시는 거 로마를 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거 이때부터는. 그러면 달래주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300년도 이후부터는요 로마는 사실 명목상 국가예요. 그렇게 바뀌고 콘스탄틴 이후에는 동로마 제국. 콘스탄틴이 동로마 제국으로 옮겼거든요 수도를. 그게 콘스탄티노플. 지금 애들 배우는 교과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안 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스, 도시. 그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을 가시면 참 좋아요.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그 세베루스 황제가 시민권을 그때 남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인두세, 세금을 거두려고. 야, 다 시민해, 무조건. 그러니까 나라가 약해지면 시민권들이 남발이에요. 누구도 시민권을 가지려고 안 해요, 이제. 로마 시민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옛날에 서로 시민권을 되려고 카르타고가 그렇게 야, 우리 카르타고 시민하자 했는데도 그 이방인들이 아니야, 난 로마 시민권이 더 좋아 해서 거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마 시민권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은 화폐량 증대. 그 은을 줄인 거죠, 함량을. 군비나 세금, 그리고 이런 족속들, 특히 훈족, 사상조편, 훈족이 저쪽 그 몽골 쪽 지방, 그리고 뭐 우즈벡, 카자 그쪽에서부터 온 족속이에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흉노족이라고 부릅니다. 흉노족. 그 흉노족이 한나라한테 쫓겨가요. 한나라한테 져서 훈족이 막 이동하는데 다 이기네. 그러니까 이기니까 도망 나와가지고 그 많은 족속들이 유럽으로 간 거예요.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피해 가는 게 이게 게르만족 대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 서민들은 화폐를 많이 발생하니까 인플레가 나는 거죠. 우리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화폐를 그만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를 증가시키는 거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20년간 풀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2023, 2024년도가. 건설 경기, 건설사 부도나면은 그 건설사에 대출해준 은행들 부도나죠. 은행 부도나면은 서민들 대출, 서민들도 금융사도 다 연쇄부도가 되는 거예요. 건설사도.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것처럼 인플레 또 위에서는 세금 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올라가죠. 인플레 되죠. 그리고 대출 올라가죠.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든데 우리가 이걸 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제가 얘기했죠. 인문학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괴물 자기들 밥 먹고 살려고 쓸모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쓸모가 없다. 그런데 쓸모가 없는 거를 그래도 해라. 왜? 우리 인간과 사회를 알고 아래태 인간답게 죽고 인간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제도 지금 입시제도가 이제 한 10년 후 이제 끝납니다. 스타 강사들이 얼마를 벌까요? 1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학 강사 HC가 있습니다. 그분이 35세인가 그래요. 1년에 400억을 법니다. 400억? 예, 1년에 400억.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만 잘하면 400억 벌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공무원 시험 아니면 뭐 그런 그 입시 시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수학 강사가 400억을 법니다. 1년이에요, 1년. 뭐 10년이 아닙니다. 1년에 400억을 벌어요. 그 강사가 나도 이제 한 5년 있으면은 애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슬슬 준비를 한대요. 뭐 다른 거 하려고. 그 10년 후에 이제 다 없어져요. 옛날에는 좋은 학교 나오면 보장이 됐잖아요. 지금은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사회. 그러니까 뭐든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헤블레니즘, 헤브라이즘이 삶과 죽음이 늘 있는 거죠. 신화나 성경이나.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은 무엇인가. 그거를 의미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뭐 취직에 쓰고 뭘 열심히 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암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세베르스 누군 197년도에 관계 없어요. 우리랑 옛날 사람 뭐 세베르스 알아서 뭐예요. 트리폴리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진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는 거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를 하자. 황제 부황제로 두 개를 나눕니다. 서쪽 제국의 황제 부황제, 동쪽 쪽의 황제 부황제로 완전히 나눠버려요. 동서로마를 통치하기 시작하고요. 이때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 로마는 기독교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로마 뭐라고 하죠?
카톨릭이라고 하죠. 로마 캐톨릭. 그냥 캐톨릭으로 안 합니다. 로마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또 저쪽은 오소독스, 동방 정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와 캐톨릭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동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왕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이게 아이야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537년도 건물인데 이따가 보실 거예요.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이게 하기야, 옛날 그 성경을 쓴 코인의 헬라어는 하기야라고 나오고 요즘 현대 헬라어는 현대어는 아이야입니다. 아이야. 근데 이 동쪽 로마가 중요한 게 뭐냐면 플라톤이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존속했다는 거예요. 서로마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를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게르만족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지만 새로운 자기 나라를 건설해. 로마는 없어졌지만 근데 로마화가 다 됐으면서 동시에 기독교화가 다 돼버려요. 근데 동방 쪽은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철학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철학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서쪽 로마는 버려요. 언제 다시 수입을 하느냐? 십자군 전쟁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들이 서로마 쪽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AD 378년부터 439년 뭐 다 이런 이상한 족속들이 있죠. 여기가 다 한 번씩 동네 북이 되는 거죠. 로마가 한 번씩 치고 가는 거예요. 치고 우리가 살 만한 좋은 땅이 없나 해가지고 다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뭐 반달족이 이쪽에 있고 여기 반달족 밑에 있고 여기 수에비족 그리고 고트족 뭐 하나씩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고요. 근데 동로마 제국이 의외로 안전했어요. 의외로. 특히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스탄불 여기 있는데 이스탄불이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를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뚫고 갈 수가 없고 이미 이 족속들이 이쪽을 차지해가지고 여기 정착하려고 했던 게 동로마 제국은 계속까지 1453년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좀 행운이었죠. 동로마 쪽이. 여기 이제 뭐 족속들이 이렇게 있어요. 반달족, 뭐 여기 프랑크 왕국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프랑크족. 그리고 여기는 뭐 이스턴 로만 엠퍼러, 롬바르드족, 뭐 막 이상한 족들이 많죠. 다 하나씩인데 좋은 땅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정착을 한 겁니다. 로마는 이제 멸망하고요. 476년도에. 이건 이제 동로마 제국인데 여기가 이제 파티마 왕자라고 이게 시아파입니다. 이쪽 이집트 쪽.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시아파, 수니파 들어는 보셨죠? 네. 시아파, 수니파 어떤 게 더 다수일 것 같아요? 순위파. 예, 수니파. 이름 순이 많죠? 순이 많잖아요. 순이 여러분들 연령대 순이 많죠? 예, 다수예요. 순이 찾아가야 돼. 시아 우리 시아는 많죠. 연령대 시아라는 이름 적어. 시아 없어. 순위는 엄청 많아. 이게 11세기 12세기 이 셀주크 투르크 이쪽이 사실 아바스 왕조인데 아바스 왕조가 명목상 아바스 왕조가 되고 셀주크 투르크가 이렇게 다 차지를 하고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1095년부터 여기를 가지고 이제 막 전체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십자군이 한때는 콘스탄티노플 같은 기독교 국가를 점령해가지고 다 사륙을 해버려요. 이게 사륙 전쟁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종교, 기독교 잔혹사 그런 책들도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 잔혹사, 이슬람 잔혹사, 종교 전쟁이 이게 피바다인데 특히 같은 교인데 다른 종파끼리의 전쟁은 더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가 더 사이가 안 좋을까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더 안 좋을까요? 수니 시아가 더 안 좋아요. 시아는 수니 보고 촌스럽다고 그러고. 이건 이제 기독교 분열인데, 사실 초기 기독교는 저기 전까지입니다. 그 기독교 공인 전까지가 사실 초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이라는 게 생기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이때부터 신교가 생기죠. 신교. 그러니까 캐톨릭 분들은 그 교회 다니는 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집안 식구인데 도망갔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 같은 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원래 초기 기독교를 가는 거다. 니들은 초기 기독교가 아니라 로마 기독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가장 싸웠느냐? 이 30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전쟁까지 30년을 구교랑 신교랑, 그게 세계 최초의 세계대전이에요. 그걸 어디서 싸우느냐? 강대국들은 다 그래놓고 독일에서 싸워요. 독일이 그때는 가장 못 사는 나라. 통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독일이랑 이태리가 언제 통일이 됐다고요? 1871년, 1870년도에 통일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제 한글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제가 설명을 하려면 하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이게 특히 이제 저기 뭐냐, 개신교 쪽은 파가 엄청 많아요. 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저는 이 영국 국교회 교회도 다녀봤어요. 영국 국교회 교회 찬송가. 영국 국고의 왕은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지금 이제 찰스가 됐죠. 뭐 경건주의 뭐 쭉 있어요. 캐톨릭도 뭐 만만치 않아요. 캐톨릭도. 예? 뭐 영국 국교에도 카톨릭에 더 가깝지 않아요? 거기도 신부님이라고 하던데. 예. 영국 성공회는 이 헨리 8세가 캐서린을 버리고, 캐서린이 형수예요. 프랑스, 스페인계. 형수를 버리고, 형수가 이제 남편이 죽어가지고 형수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야 됐거든요.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엠볼린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캐서린이랑 이혼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영국 성경에는 이 클래스가 있습니다. 하이 클래스가 있고 로 클래스가 있어요. 하이 클래스로 갈수록 캐톨릭이랑 비슷해요. 근데 로 클래스로 갈수록 개신교랑 비슷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공회 신부님들은 영국 영주권이 바로 나와요. 바로. 네. 그래서 영국 영주권을 따려고 성공회 신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게 이스탄불에 가시면 아야 소피아 성당, 이게 530년대 건물이니까 1500년 전 건물이죠. 이게 멋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슬람 건물로 바꾼 거예요. 첨탑을 세워가지고. 원래 이게 성당인데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해서 다 지워버렸죠, 막. 지우다가 지쳐가지고 못했어요. 이게 아주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애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지우려면 다 지우지. 그리고 이런 이슬람 글자를 써놓고요. 왜냐면 이슬람은 이걸 지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림이나 상은 다 파괴해야 됩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 전쟁할 때 다 유적지를 다 파괴해버려요. 불상도 파괴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불상이 많거든요.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탈레반은. 그리고 이렇게 이 소피아 성당이 엄청나게 이게 1500년 전 건물이에요. 이게 가치가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맞은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무하메드 술탄 모스크,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고 블루 모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 가봤는데 소피아 보다가 여기 보면 볼 게 없어. 네. 요거는 이제 한 400년, 300년, 400년 된 거거든요. 크기도 소피아가 더 웅장하고 돔이 더 커요. 이게 이제 술탄 아흐메드. 얘네들 예배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나 관광객들은 구경하는 쪽에 있어야 돼요. 그 남자들만 거기서 예배합니다. 이게 아까 그 포로 로마노. 여기 아까 원로원 건물입니다. 여기 뭐가 있죠? 개선문이 있죠? 이 개선문은 아프리카 출신, 트리폴리 출신이 셉티무스 세베루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옛날에 그냥 마음대로 다녔는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죠? 네. 그 나무 아래서 제가 노숙을 했던, 노숙을 옛날에 했었는데 비가 아주 많이 와가지고 그때 비에 잠이 깨서. 이게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기념관이 여기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 끝에 가면은 콜로세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언덕이 있죠. 여기는 카피톨리누스 언덕이 여기 있고요. 이 언덕, 약간 올라오는 언덕, 이게 바로 갑자기 내가 지금 카피톨리누스 언덕하고 뭐였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네. 그 언덕. 네. 이따 생각나면은. 네. 그리고 여기 개선문이 또 하나 있죠. 이게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개선문. 아까 이 건물 빅토리오 엠마누엘 2세 그 박물관, 그 통일했던 빅토리오 엠마누엘 왕. 사실 그냥 넘겨줬어요. 그 누구지? 그 가리발디가 네가 왕 해라. 자기가 다 전쟁에서 통일시킨 다음에 그냥 넘겨줬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가리발디. 그 판테온. 이거는 2000년 된 건물이에요. 판테온. 여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로마는 다 붙어있기 때문에 뭐 어딜 가도 이렇게 하수구에서 SPQR 이런 거 좀 발견도 하시고. 여기 이제 우리 우물 같은 거 있어요. 펌프로 옛날에. 그런 게 아직도 로마가 있습니다. 목마르면 그거 먹어요. 먹고 그랬어요, 저도. 목마를 때. 물론 뜨거운 물이 나와서 문제긴 한데. 이게 판테온 건물.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돔이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한번 보세요. 유럽의 건물이나 미국의 건물, 뭐 국회의사당, 뭐 모든 건물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신전식의 위에 돔이 있는. 다 이런 건물. 위에는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지름이 3m 정도 된다고 해요. 위가 뚫려 있으면 비 오면 비 여기 떨어집니다. 그게. 판테온이 만신전이라고 그랬죠. 모든 신을 가지고 있는 건물.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이 뭐냐? 이 건물을 뽑았습니다. 이거 이상 뛰어난 건물이 없다. 판테온. 이게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피렌체에 있는 산타 마리오 델 피오레 성당인데요. 피렌체에 있는. 요 종탑은 지오토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건 브루넬레스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판테온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왜냐면 브루넬레스키도 요 이제 청동문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기베르티랑 브루넬레스키랑 둘이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청동문을 누구한테 주느냐 했는데, 브루넬레스키가 져요. 기베르티라는 사람은 요거 문짝 하나 만드는데 24년 걸렸습니다. 근데 뒤쪽에 또 문짝 안에 그거 20년 걸렸어요. 문짝 2개 만들고 죽었어요. 근데 브루넬레스키는 이게 이제 기베르티가 만든 문인데 구경하려고 이렇게 왔죠. 여기 조그마한 얼굴 두상인데 기베르티예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근데 브루넬레스키는 이 실패하고 로마 판테온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면 돔 건축을 만들겠느냐. 연구하고 이제 피렌체의 그 건물을 설계를 한 거죠. 이
블루랜드스케이프 이렇게 보는 장면이 보는 게 저기 건물 그쪽 바깥에 요 동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건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피렌체에 가시면 이게 아피아가도라고 브린디시까지 쭉 있는 아피아가도. 이게 콜로세움 쪽부터 시작이 돼요. 아피아가도가. 저도 좀 걷다가 말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건축의 그 유명한 수도교. 이게 스페인 세고비아입니다. 마드리드에서 한 1시간 정도 위쪽으로 가면 세고비아가 나오고요. 이게 콜로세움이 이 수도교를 연결하면 콜로세움이에요. 둘레를 치면 수도교 모양이죠. 그리고 이게 아치 방식인데 아치를 가로 세로로 묶으면 이게 볼트라는 게 나와요. 볼트 아치 구조. 그걸로 연결을 한 게 바로 이 건물이에요. 그걸로만 계속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가장 튼튼한. 여기는 그 어딜까요? 여기 로마 건축물인데 하드리아누스가 브리타니아 정복하고 여기가 에딘버러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로마 건축물이 있고요. 에딘버러는 정말 예뻐요. 칼튼힐이라는 곳인데 정말 예쁘고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에딘버러를 보면요 정말 예쁩니다. 스코틀랜드도 한번 에딘버러는 가시면 정말 안 가셔도 됩니다. 저기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로 에딘버러 이렇게 한글로 치지 마시고 영어 어떻게 보셔가지고 영어로 치시면요 에딘버러가 그냥 도시 한 2시간짜리 막 차 타고 구경하는 것도 나와요. 네. 그거 보는 거나 실제 가는 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기억에 남는 거라.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독교 박해 때 이제 모습이고요. 로마 화재 때, 네로 때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선동을 하는 거죠. 특히 이게 똑같이 유대인을 선동한 거죠. 아돌프 히틀러랑 누굴까요? 괴벨스라고. 예. 요즘엔 선동이라고 안 하잖아요. 프로파간다 막 이렇게. 뭐 힘이라고 안 해요. 헤게모니. 아, 나 상처받고 막 그때 힘들었어. 트라우마 막. 제가 옛날에 막 20년 전에 뭔가 있어 보이려고 트라우마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트라우마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다 쓰니까 제가 안 써요 그냥. 네. 트라우마, 헤게모니, 프로파간다. 옛날에 뭔가 뭐 좀 있어 보이려고 그랬는데 요즘 하도 쓰니까 로마 시민권이 돼버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수도교. 이건 프랑스에 있는 거. 이런 거를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저기 콘스탄틴 개선문입니다. 콜로세움이고요. 바로 옆에. 여기는 어디냐? 이것도 로마 목욕탕이에요. 이건 영국입니다. 바스라고. 베스가 영어잖아요. 근데 영국 발음 바스. 도시 이름이 바스예요. 도시 이름이 목욕탕이야. 예, 목욕탕입니다. 아주 여긴 웨일스 지방인데 요거가 로마 유적. 유명한 여기도 수도교죠. 그리고 에베소, 터키 에베소에 있는 셀스 도서관 앞에. 이것도 로마 유적이죠. 터키 가시면 꼭 여기 들려요. 에베소. 에베소를 하고. 이건 이제 폼페이. 폼페이가 여기 나폴리가 있고 여기 폼페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카프리섬, 소렌토, 포시타노, 아말피.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이쪽이에요. 네. 나폴리에서 페리로 이쪽 소렌토나 이쪽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폼페이까지 기차 타고 한 30분. 여기 베수비오 화산. 그게 79년도에 터지죠. 베수비오 화산. 이 라인선이 되게 예뻐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폼페이 이런 바닥에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일로 모자이크가 된 것도 있고요. 그림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거의. 예. 우리나라 뭐 박혁거세 알 낳고 막 그런 예, 그런 얘기할 때 이게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보이죠? 폼페이. 폼페이 유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에 가면 여기 큰일 납니다. 그늘이 없어가지고 큰일 나요. 제가 여름에 갔는데 그때 비가 좀 와서 괜찮았는데 이런 어떤 그림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포시타노입니다. 이쪽 해안이 여기 버스가 여기 다녀요. 버스 위쪽 버스 길입니다.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면 요단강을 이게 포시타노. 가장 유명한 관광지죠. 포시타노 아말피. 여기 포시타노입니다. 여기 길이에요. 이 포시타노고 여기는 아말피인데 아말피 위에 라벨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음악회를 많이 해요 여기서. 그냥 루치아노 파바로티 막 이렇게 오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이런 로마 유적지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뭐